이강민의 잡지사 8월 후 20번째 페이지, 몽골에서 별 보고 돌아온 잡지사의 동반성,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입니다. 2주 만에 좀 안색이 어두워져서 돌아오셨네요. 네, 많이 탔습니다. 그을리신 거죠? 예, 네. 몽골에서? 선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피부가 진짜 밤 되면 네. 막 벗겨질 정도로 그래요? 너무 타더라고요. 네, 특히 이번에 그 해발 고도 4,000m인 지역에 갔기 때문에 네네. 몽골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년설도 있습니다. 야, 태양과 가까이에 계셨군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는 태양빛, 또 땅에서는 얼음에 반사된 태양빛, 그래서 그러네. 양쪽으로 이제 공격을 받아서 그럴 네, 수 있구나. 피부가 정말 새까맣게 탔습니다. 이번에도 좋으셨나요? 몽골 이번이 3번째 방문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특히 이제 제가 몽골 갈 때마다 일부러 별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금음달, 초승달 즈음을 골라서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고, 예. 근데 몽골 여행이 제가 그동안 나름 여러 번 다녀봤지만 이번이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그런가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몽골에서도 제일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지역이에요. 좀 멀기도 하고 예. 몽골에서도 수도에 내려서 다시 한번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또 이동해요. 너무 멀어서. 카자흐스탄 쪽까지 가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인프라가 많이 불편합니다. 저번에도 거의 월미도 디스코팡팡 수준으로 가셨잖아요. 뭐 그런 오프로드는 이제 기본 베이스인 거고, 이제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는 숙소에서 제한 시간이 있긴 했지만 뭐 샤워도 할 수 있었고 화장실도 그래도 양변기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한 2박 3일을 텐트에서 자고요.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은 다 푸세식. 야, 들으면 그냥 낭만인데 겪은 네. 사람은 또 다를 수가 있죠. 예.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기분이 그래, 예. 되게 막 너무 좋았다가. 우울하다가 또 예쁜 풍경이랑 밤하늘 보면 또 그게 약간 무통주사 같이 별 보면서. 예, 또 잠깐 무통주사. 까먹었다가 또 다음날 되면 또 이제 생수로 머리 감고 참새랑 같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저도 한 번쯤은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먼지님이랑 같이 가고 싶긴 한데 둘 다 좀 내향인이라 조심스럽네요. 자, 그나저나 먼지님이 이제 잡지사 첫 출연하셨던 그 방송 때 해주셨던 이야기로 저희가 쇼폼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이게 요새 아주 장안의 화제입니다. 조회수 100만을 빠르게 넘기고 또 댓글이 1000개에 육박할 만큼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제 당시 해주신 말씀이 베텔게우스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조만간 폭발을 앞두고 있다. 네. 이 별이 한 600광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폭발을 하면 우리가 엄청난 우주쇼를 볼 수 있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기대하고 있다. 자, 하지만 함정이 하나 있는데 천문학자에게 조만간이란 조년과 만년 차이기 때문에 네. 장담할 수 없다.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네.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천문학의 나라구나. 조만간 밥 한 번 먹자가 천문학 기준의 조만간이었구나. 이런 댓글. 예측하는 게 왠지 요즘 기상청 예보 같다라고 약간 풍자해 주신 분 계셨고. 베텔게우스 요즘 꿈자리 뒤숭숭할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이 저도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싶었는데 사실상 600광년 떨어져 있으니까 네. 오늘 터진다고 해도 우리가 600년 후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멀지 않은 시점에 우리의 하늘에서 터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여기 댓글에 있는 것처럼 600년 전에 터진 상태여야 하죠. 이미 터졌어야 되죠. 네. 그래서 만약에 땅 터질 때 저거 바로 보고 싶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순간 이동해서 그 베텔기우스가 있었을 만한 자리에 가더라도 거기에서는 이제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별만 있을 거예요. 네. 네. 이 첫 방송 때라 제가 진짜 지금보다도 더 천문학에 무지할 때라 이런 고급 질문을 못했습니다.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적어주셨고 사람들이 약간 터지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조회수도 터졌어요. 제가 예. 베텔기우스 가끔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 컨텐츠를 만들면 베텔기우스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사람들한테 좀 강하게 각인된 언젠간 터질 거고 터진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또 비교적 머지 않은 시점에 진짜 운이 좋으면 내가 살아 생전에 볼 수도 있을지 모르는 이제 그런 초신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다들 좀 염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이 개인적으로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마침 먼지님께서 소개해 주실 이야기가
이 베텔게우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뭐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나 보네요. 네. 네. 그 말씀하신 그 지난 조회수 잘 터진 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때만 해도 몰랐던 사실인데 불과 며칠 전에 또 새롭게 밝혀진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우리는 베텔게우스는 그냥 혼자 죽어가는 외톨이 무거운 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혼자 있는 단일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꽤 오래 전부터 베텔게우스는 혹시 곁에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동반성을 거느리고 있는 쌍성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추측이 있긴 했거든요. 예. 근데 최근까지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새로운 관측을 통해서 베텔게우스 옆에 또 다른 별이 있는 것 같은 사진이 찍혔어요. 외톨이가 아닐 수도? 그쵸. 사진이 찍혔어요? 네, 사진을 찍었어요. 저거면 사실 저 베텔게우스 옆에 동반성이 있는지 없는지 되게 간단한 문제 같잖아요. 그냥 사진으로 보이는 대로 보면 네.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저거를 그렇게 찍기가 어려웠는지 그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베텔게우스는 일단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다른 에피소드에서 잠깐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오히려 지구의 하늘에서 봤을 때 그리 어둡지 않게 보이는 그렇게 어둡지도 않으면서 또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아서 꽤 밝게 보이는 별들은 오히려 너무 밝아서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주에 올라가거나 지상에서 열심히 관측하고 있는 다양한 망원경들은 한계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한계 등급은 위로도 한계가 있고요. 아래로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너무 멀어서 너무 어두우면 그 한계 등급에도 미치지 못해서 안 보일 거예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근데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밝으면 또 문제가 돼요. 이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센서나 장치들이 짧은 시간 동안 빛을 찰칵 담을 텐데 너무 지나치게 밝은 별빛이 팍 들어오면 약간 과노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이 완전히 새버리니까 사진이 그냥 다 하얗게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밝으면 그 별을 제대로 찍기가 어려운데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고 우리가 아직 추정하기로는 별의 사이즈만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목성 궤도, 화성 궤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스케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별 하나가 화성 궤도는 다 잡아먹을 정도로 부풀어 있다는 거예요. 부풀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밝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너무 밝은 별이다 보니까 얘를 뭐 어지간한 망원경으로 보면 너무 눈부셔서 못 보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뭐 동반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군요. 애초에 그리고 동반성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진짜 베텔게우스 바로 옆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해왔기 때문에 얘를 뭐 어지간한 망원경으로는 선명하게 베텔게우스와 동반성을 둘 다 구분해서 보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관측 테크닉이 좀 개발되면서 이제 그 한계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뭐 어떤 테크닉인지도 이따가 소개를 해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베텔게우스 이 녀석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베텔게우스가 한번 큰 주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 겨울에서 2020년 이제 새해로 넘어가는 그 무렵에 베텔게우스가 확연하게 밝기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도 맨눈으로 봤을 때 베텔게우스 좀 어둡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게 약간 거짓말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밤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시는 뭐 천문학자나 사진가 분들 정도면 평소보단 좀 어둡다 이거를 그냥 눈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왜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고 한때 당시에는 베텔게우스가 곧 폭발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폭발하기 직전에 한번 별이 붕괴하거든요. 그럼 와르르 무너졌을 때 밝기가 좀 움츠려든 게 아닐까. 그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한 1, 2년 있으면 폭발 터지겠다. 1, 2년. 이제 너무 기대된다. 이제 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허블 망원경을 비롯해서 다양한 관측을 해보니까 베텔게우스는 일단 다시 원래의 밝기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벌어진 밝기 감소는 굉장히 찰나의 어떤 그러니까 주기성이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보니까 베텔게우스가 워낙에 불안정하게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도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어요. 약간 그 개구리 배
처럼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별 자체가 요동치다 보니까 가끔씩 별 표면에 있는 살점이 조금씩 뜯어져 나가서 우주 공간에 이제 팡팡 퍼져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주 공간은 아주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 얼굴에서 뜯어져 날아간 그 살점이 빠르게 온도가 식게 되고요. 그러면 그대로 가스 물질이었던 것이 먼지 구름으로 응결하게 되죠. 그런데 예. 이 먼지 구름은 아주 효과적으로 별을 가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별이 이제 빵빵 하면서 가스 구름 먼지를 남기면 네. 가끔씩 먼지 구름이 곁을 떠돌다가 별 얼굴을 싹 가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때 하필이면 2019년 당시에 유독 짙은 커다란 먼지 구름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별 자체가 밝기가 와르르 무너졌다기보다는 네. 자기가 토해냈던 살점이 굳어서 만들어진 딱지 때문에 그게 잠깐 별 얼굴을 가려서. 그 이유라면 그런 현상이 전에도 몇 번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예. 사실 그 베텔기우스는 아주 유명한 그 변덕쟁이입니다. 변덕쟁이요. 네, 그래서 밝기가 변한다. 맞습니다. 그 사실 베텔기우스는 워낙에 밝은 별이어서 아주 먼 옛날 17세기부터 베텔기우스를 꾸준하게 관측해 왔어요.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서 이 별이 어느 주기로 며칠 정도 주기로 밝기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가 꽤 많은 데이터로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최근까지 쭉 분석을 해보니까 베텔기우스는 기본적으로 일단 주기가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첫 번째 제일 큰 패턴이 420일 주기로 변하는 패턴이 하나 섞여 있어요. 420일 주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베텔기우스의 밝기 변화를 딱 보면 되게 복잡하게 요동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글자글한 패턴도 섞여 있고 또 그 패턴이 큼직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약간 복잡해 보여요. 네. 근데 그 다양한 밝기 변화 패턴을 이제 주기마다 뜯어서 네. 어떤 주기가 함께 합창을 하고 있는 건지를 보면 네네. 제일 뚜렷한 패턴은 420일 주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미세하긴 하지만 더 긴 느린 템포로 변하는 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2100일 정도. 한 5년 반 정도 될 거예요. 좀 크게 떼어놓고 봤을 때는 네. 2100일짜리 주기가 있는 그래서 거죠. 예. 2100일 정도의 더 긴 주기로 천천히 밝기가 변하는 패턴도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면 420일 주기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별 자체가 부풀고 팽창하고 하는 걸로 잘 설명이 돼요. 그런데 2100일짜리의 또 다른 주기가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설명이 안 되나요? 이거는 이제 별이 그러면 막 이상하게 막 그치. 420일이랑 그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그 무슨 패턴을. 양자역학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또 다른 주기가 섞여 있는 걸까를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다양한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베텔기우스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을 해봤냐면 처음에 제일 유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베텔기우스 얼굴 표면에 아주 커다란 검버섯이 있다. 아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저도 이번에 몽골 가서 얼굴에 좀 많이 생기고 왔는데 그 태양도 검버섯에 해당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흑점? 맞아요. 흑점입니다. 흑점. 이 흑점이라고 하는 건 별 표면이 유독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약간 더 온도가 낮을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네. 물론 그래봤자 만지면 뜨겁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다는 건데 그 흑점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베텔기우스는 애초에 별이 너무 크니까 또 불안정하니까 그 얼굴 표면에 한 4분의 1 정도 커다란 검버섯이 만들어졌다. 흑점이 생겼다. 그러면 별 자체가 천천히 자전하면서 그 흑점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를 하겠죠. 그렇죠. 여기 점이 있으면 이렇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를 할 거예요. 흑점이 그만큼 크면. 그렇죠. 그러면 그 자전 주기가 만약에 2100일 정도라면 별 자체가 부풀고 팽창하는 주기 플러스 그 흑점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더 느린 주기가 함께 뒤섞여서 그 흑점이 보일 때 더 어두워진다는 맞아요. 거예요? 흑점이 이만큼 보이면 더 어두운 영역이 더 많이 보이는 거니까요. 괜히 흑점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기가 섞여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잘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흑점이 있다면
일단 흑점은 자기장이 굉장히 강한 영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아, 예. 근데 우리가 여러 그 베텔기우스의 성질을 반영해서 그 별의 자기장이 며칠 정도 주기로 요동치고 있을지를 쭉 계산해 보면 2100일은 택도 없고요. 훨씬 더 짧은 주기로 요동치는 거로 보였어요. 아, 그러면 안 맞네요. 그럼 이거는 단순하게 자기장이 강해서 열기가 새어나오지 못해서 흑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시나리오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틀린 거죠. 가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천문학자들이 고민하다가 네. 가장 이제 떠올랐던 흥미로운 가설 중에 하나가 얘가 동반성을 거느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동반성이 있으면 그 2100일짜리가 설명이 되나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별이 혼자 있으면 네. 이 별의 빛을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별이 옆에 다른 파트너를 두고 있고 네. 서로 함께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맴돌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가끔씩 동반성이 네. 베텔기우스를 가리고 지나가겠죠. 아,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멀리서 보이는 그 베텔기우스 커플의 전체 밝기가 어떨 때는 두 별이 다 보여서 제일 밝게 보이고 어떨 때는 두 별 중에 하나가 다른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서 좀 어둡게 보이고 다시 또 둘이 다 같이 보이면 또 밝아 보이고 네. 그런 이제 패턴을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딱 이 동반성이 맴도는 주기가 대략 2100일 정도라면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설명이 되고 있지 않던 이 긴 주기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동반성의 가능성을 이제 고민을 한 거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베텔기우스가 워낙에 난폭한 별이다 보니까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방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평범한 서로가 서로의 곁을 가려서 밝기가 변하는 참고로 우리가 이런 방식의 쌍성을 식쌍성이라고 합니다. 식쌍성이요? 네, 여기에서의 식은 일식 월식 할 때의 그 식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1번 별이 2번 별을 식으로 가리고 일식월식처럼 또 2번 별이 1번 별을 가리고 그래서 식 때문에 밝기가 어두웠다가 돌아왔다가를 한다라고 해서 식쌍성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식쌍성하고는 이 베텔기우스는 좀 메커니즘이 달라요. 어떻게 그래서 다르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텔기우스가 워낙에 사이즈가 커서 멀리까지 자신의 외곽 대기를 퍼뜨려 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 일부가 식으면 먼지 구름도 되고 하는 건데 너무 이 퍼져 있는 대기권이 넓다 보니까 심지어 곁을 돌고 있는 동반성의 궤도까지 퍼져 있어요. 아, 그럼 좀 삼키네요, 먼지 구름이.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동반성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베텔기우스 자체를 가려서 전체 밝기를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텔기우스를 뿌옇게 가리고 있는 먼지 구름을 불면서 꿰뚫고 청소하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약간 로봇 청소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청소기가 바닥을 훑으면 청소기 때문에 바닥이 안 보인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이 뿌연 잠깐 바닥 먼지를 다 훑고 가니까 그쵸. 바닥이 잘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인 식상성과 다르게 베텔기우스와 동반성의 관계는 동반성이 베텔기우스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그 주변의 물질을 얘가 다 빨아먹으면서 잠깐 우리 시야를 맑게 개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더 베텔기우스 전체 밝기가 밝아 보이는 패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떤 동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군요. 근데 그게 좀 통하려면 그 베텔게우스와 그 잠재적 동반성 사이의 거리 이런 것도 천문학자들이 유추를 해봤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텔게우스가 그러면 만약에 정말 파트너를 두고 있다면 얘가 어느 정도 거리에 얼마나 무거운 애를 같이 두고 있는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00일 정도의 주기로 뭔가 맴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측했던 밝기 변화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동반성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최소한 베텔게우스 옆에 우리 태양 질량에서 1배에서 2배 정도 사이, 그러니까 태양과 비슷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별이 하나 있고 얘가 적어도 한 8AU 안에는 들어와 있을 것이다. 8AU. 8AU라고 하면은 그 우리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AU거든요. 그리고 그 토성 정도가 아마 10AU가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태양 옆에 토성까지 거리도 채 되지 않는. 꽤 가깝다는 뉘앙스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베텔게우스 옆에 태양에서 토성까지 거리도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또 다른 태양만한 별이 하나 더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태양만한 애가. 별 2개가
행성 궤도보다도 작은 거리 안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이건 한 거죠. 놀랍네. 네.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이제 2001 정도 빙글빙글 돌면서 네. 그 우리가 관측했던 밝기 변화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또 가까이 있고 밝으면 또 망원경이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뭐 사진 같은 게 나왔잖아요. 네, 저 맞습니다. 어떻게 찍은 건가요? 이제 이번에 관측을 시도한 게 그 하와이에 제미니 노스 망원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미니 사우스, 제미니 노스에서 북반구에 하나, 남반구에 하나 쌍둥이 말 그대로 망원경이 있는데 네. 이번에 제미니 노스 망원경에 새롭게 설치한 그 관측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이름이 그 알로페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알로페케. 네, 참고로 이거는 그 여우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와이 말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우. 예. 그래서 그 약간 여우처럼 네. 예리한 눈으로 이제 멀리 떨어진 딱 붙어 있는 가까운 천체들을 선명하게 분간해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카메라예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텔기우스를 제대로 연구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망원경에 민감한 눈으로 봤을 때 베텔기우스는 너무 지나치게 밝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최대한 베텔기우스 빛을 어둡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어둡게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둡게 보려면 네. 제가 좀 카메라 그쪽 잘 몰라가지고 뭐 렌즈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을 짧게 받으면 돼요. 그래요? 네. 빛을 짧게 받으면 어두워지나요? 예. 우리가 보통 천체 사진 찍을 때는 네. 장노출을 해요. 카메라 셔터를 막 1분, 30분 동안 길게 열어놓고 아주 어둡고 흐릿한 별빛을 최대한 오래 담아서 그거를 더 밝게 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이 베텔기우스 정도만 되면 너무 밝다 보니까 네. 오히려 최대한 빛을 담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셔터 시간을 제일 짧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알로페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찰칵 할 때 네. 14밀리초 이내로 빛을 담아요. 그래요? 네. 오. 근데 그렇게 짧게 담아도 네. 원체 밝다 보니까 네. 뭐 충분히 빛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와, 어느 정도야 대체? 이게 그 가끔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뭐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막 되게 빨리 움직이는 거 엄청 느리게 막 보여주고 하는 거. 스펀지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예. 막 옛날에 젤리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막 이러고 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근데 예. 그 초고속 카메라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초고속 카메라라는 거는 되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을 아주 여러 프레임으로 차차차차차 찍어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느리게 재생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번 찰칵 할 때 셔터 속도가 되게 빠르니까 예. 노출 시간이 엄청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출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사진에 담을 수 있는 빛의 양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가끔 잘 보시면 그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서 재생한 영상 보시면 좀 네. 어둡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빛의 양을 너무 적게 받았으니까. 그 원리구나. 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알로페케 망원경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찰나의 순간만 찍어서 너무 과노출되지 않도록 네. 한 거죠. 네. 그렇게 찍고 보니까 네. 덕분에 이제 그 사진 속 잘 보시면 네.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베텔기우스고요. 네. 그 옆에 뭔가 파란 얼룩 같은 게 보입니다. 진짜 팔았네. 네. 예. 제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것으로 추정하는 베텔기우스의 동반성 후보죠. 그렇군요. 그럼 저 지금 사진상 보이는 저 거리가 아까 8AU 정도로 추정했었나요? 네. 좀 부합을 하나요? 어떤 거? 그 이제 8AU라고 하는 건 그 동반성이 있을 만한 최대 거리 범위였기 때문에 범위구나. 그 이내에 들어오면 네. 일단 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찍은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저 동반성 후보는 베텔기우스에서 한 4AU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범위 안에 들어왔네요. 네. 예. 좀 절반 더 가깝긴 하지만 예. 그리고 질량은 우리 태양 질량의 1.6배 정도 오, 질량을 크다. 갖고 있어요. 야. 그리고 공전 주기도 네. 대략 5.9년 정도 주기로 도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딱 요거를 계산해 보면 네.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베텔기우스의 더 긴 주기 네. 2100이라고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 별을 발견했을 때 네. 천문학자들이 의심하긴 했어요. 저거 그냥 우연히 베텔기우스 뒤에 숨어 있는 배경별이 같은 방향에 겹쳐서 찍힌 거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관측된 어떤 질량이나 궤도 성분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아마도 단순히 배경별이라기보다는 베텔기우스랑 같이 살고 있는 별인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100일 주기의 비밀이 좀 풀린 느낌인데요. 네. 예.
다만 이제 하나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아직은 이 별이 100% 확실하게 베텔기우스의 파트너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과학에서 흔히 어느 정도로 이 데이터가 유의미한가를 판단할 때 그 시그마라는 수학적인 시그마. 개념을 써요. 예, 전에 예전에 설명해 주셨죠. 그 외계행성 네. 말씀드릴 때도 소개를 드렸지만, 근데 확실하게 얘가 맞다라고 하려면 그 시그마 표준 편차라고 수학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네. 그것의 5배를 넘을 정도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보통 5 시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한 1.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되게 부족하죠. 부족하네요. 네. 생각보다. 적어도 이거 재밌는 신호네라고 하려면 3 시그마는 넘어야 하는데 아직은 아직은 않나요? 재밌지도 않아요. 재밌는데.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사진으로는 뭔가 나왔으니까 되게 흥미로운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이 베텔기우스 옆에 동반성이 있을 만한 장소에서 딱 예상했던 수준의 질량의 무언가가 나왔으니까 되게 감질나는 건 맞는데 하지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확실히 동반성입니다라고 땅땅땅 인정하기까지는 좀 더 많은 관측이 필요하죠. 아, 그렇구나. 네. 아직은 신뢰 수준이 1.5 시그마 수준이다. 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발견된 동반성 저 후보 천체에게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네, 뭐 이제 천문학자들이 뭐 워낙에 이름 짓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오리온 자리에서 오리온 자리가 그 밤하늘의 사냥꾼이자 또 거인이라는 전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저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베텔기우스도 원래는 그 오리온 자리 밤하늘의 거인의 왼쪽 팔 네. 겨드랑이다. 진짜 겨드랑이네. 네, 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지었던 거고 참고로 베텔기우스는 그 이름은 오역입니다. 왜요? 원래 옛날 사람들은 네. 거인의 손이란 뜻에서 네. 야텔게우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 흘러서 유럽에서 이제 발음을 하는 과정에 발음을 잘못 옮겼어요. 아. 그래서 원래는 야텔게우스인데 네. 지금은 우리가 베텔게우스라고 베텔게우스. 네, 부르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 거인의 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저 거인이 손에 뭔가를 두고 있잖아요. 뭔가를 차고 있잖아요. 동반성. 손에요? 네, 그러니까 저 베텔기우스가 거인의 손이니까 네. 아, 동반성이 있죠. 네, 예. 그 거인의 손에 무언가 동반성을 딱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한 예. 거죠. 그래서 저거를 지금 그 시와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시와라가 무슨 뜻이에요? 거인의 팔찌란 뜻입니다. 아, 팔찌. 네. 아. 되게 이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팔찌면 더 손목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겨드랑이 쪽이라서 아, 약간 주장완장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네, 뭐 곁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데오도란트 뭐 네, 이런 식으로 해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팔찌란 뜻이군. 시와라? 네. 예. 그래서 되게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시아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니까 저 방금 보신 것처럼 약간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베텔기우스 발견된 이 동반성이 특히나 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이 별이 푸른색의 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찍이 2100일 주기의 밝기 변화가 주로 어떤 파장에서 벌어지는지를 관측을 해보면 예. 파장이 길고 온도가 미지근한 적외선 혹은 붉은 빛에서 잘 보이진 않고요. 파장이 짧고 푸른 빛으로 관측했을 때 그 주기가 잘 나타나요. 아, 네. 그러니까 2100일의 긴 주기 패턴은 무언가 파장이 짧고 푸른 빛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발견된 저 시와라가 네.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는 어린 별입니다. 아, 어린 친구예요. 네, 이게 어떤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냐면 예. 이제 막 본격적인 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태양처럼 열심히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그런 별들을 이제 주결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시와라는 지금 보면은 아직 주결성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새파랗게 어린 애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하죠? 초등학교 가기 직전의 애기들. 미취학 아동. 네, 미취학 아동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단계를 주결성의 이전 단계다라고 해서 전주결성이라고 해요. 근데 베텔기우스는 어쨌든 지금 폭발을 앞둔 늙은 별이잖아요. 네. 근데 명색이 동반성인데 하나는 나이가 많고 하나는 시퍼렇게 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쌍성이라고 하면 뭐 비슷한 동네에서 네. 비슷한 시점에 함께 태어난 네. 뭐 연년생 정도의 진짜 쌍둥이처럼 네, 그냥 동갑내기 별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 별의 나이와 별의 겉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동반성이어도? 말이냐면 예.
똑같은 날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별마다 늙어가는 속도가 달라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제가 동갑내기 친구가 있다고 해도 예. 저랑 딱 이렇게 서 있으면 네. 누구는 진짜 좀 안타까운 노안인 친구도 아, 있고 그렇지. 누구는 진짜 부러운 동안인 친구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 공감되네. 같은 별이어도 늙어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특히 이제 별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별의 진화 속도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별의 질량이에요. 아. 별의 질량이 무거우면 네. 그 육중한 질량에 대해서 이 질량이 무거우니까 당연히 별을 붕괴시키려고 하겠죠.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막대한 중력에 대해서 네. 버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안 무너지고. 네. 그렇다는 건 별 내부가 진짜 뜨겁다는 거예요. 엄청 뜨거우니까 아주 폭발적으로 핵융합이 돌아가고 있고 예. 그 열기로 중력에 대항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다면 내부에선 진짜 폭발적으로 핵융합 엔진이 돌아가고 있고 네. 아주 빠른 속도로 자신의 연료를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 갉아먹고 네. 있다. 그럼 노화가 빠른 거예요? 그렇죠. 노화가 엄청 빠른 거죠. 질량이 무거우면. 예. 반대로 질량이 가벼운 별들은 네. 뭐 그냥 미지근한 온도로도 네. 천천히 타면서 충분히 자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훨씬 그 수명이 길어집니다. 아, 베텔게우스는 질량이 엄청 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도 더 빨랐겠네. 그럼 저 그쵸. 동반성 추정되는 게 진짜 동반성이 맞다고 해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건 맞나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이제 노화 속도가 다른 두 별이 함께 만나서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일찍이 폭발을 앞두고 있고 네. 하나는 이제서야 별이 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하지만 동반자일 가능성은 네. 충분하다. 그럼 저게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동반성이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뭐 이제 천문학자들이 좀 벼르고 있는 좋은 계기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대강 파악한 저 시와라의 궤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와라가 비교적 크게 살짝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이제 그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야. 그렇다면 타원 궤도라는 건 예쁘게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즉 원이라는 건 항상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타원을 돌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베텔기우스에 바짝 붙어서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멀리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저 동반성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 이유가 눈부신 베텔기우스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너무 동반성을 가까워서. 보기가 어려웠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조금만 더 바깥으로 도망가 있는 그래요, 시즌을 노리면 좀 더 선명하게 분간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번에 그 파악한 궤도에 따르면 2027년 11월쯤에 시와라가 베텔기우스로부터 제일 멀리 벗어나는 지점을 지날 것 같아요. 2027년에. 약간 그 우리 지구와 태양으로 치면 네. 지구가 빙글빙글 돌 때 태양에서 제일 멀리 벗어나는 원일점에 해당하는 포인트 예, 정도를 예.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2027년 11월에. 네. 그래서 아마 2년 정도 이후에 네. 또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천문학자들이 또 잘 노려서 계속 시와라가 예상했던 위치에 있는지 또 궤도가 정말 그런 모양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걸 아마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조만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조만간이네요. 예. 근데 이제 베텔게우스가 어쨌든 죽음을 앞둔 별인 거는 분명하고 다만 그동안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고독사 느낌으로 외톨이 별처럼 혼자 죽어가는 네, 네. 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쨌든 동반자가 옆에 있을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베텔게우스가 폭발을 하면 저 동반성이 정말 있으면 쟤는 어떻게 됩니까? 예. 뭐 동반성에겐 안타깝지만 같이? 나 이제 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죠, 나 이제 어리잖아. 주결성 좀 해보려고 앞날이 했는데 창창해요, 네. 쟤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빵 터지면 이제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예. 이제 이번에 요 발견 때문에 네.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면 베텔기우스가 조만간 터질 거라고 했던 기존의 예측조차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천문학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베텔기우스 자체가 여전히 천문학적으로 조만간 죽을 거다라는 큰 예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베텔기우스의 정확한 질량이나 거리를 이제 알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죠. 사실 이번 분석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텔기우스는 너무 눈부시게 밝다 보니까 정확한 거리도 알기가 어려워요. 어지간한 우주망원경으로는 찍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거리를 모르니까 네. 대체 얘가 실제로 얼마나 밝은 별인지를 알기도 어렵고
그러면 실제로 이 별의 정확한 질량이 네. 우리 태양에 비해서 4배 무거운지 5.7배 무거운지 알기가 어렵겠죠. 근데 저희 첫방 때 600광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것도 오차가 엄청 큽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젠 더 그 좁힌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브로드하게 얘기하면 예. 500광년에서 700광년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동반성을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진짜 아주 훌륭한 힌트가 될 거예요. 우리가 베텔기우스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 그 기존에는 단순히 베텔기우스의 밝기만 사용했어요. 네. 얼마나 밝은지를 보고 이 정도로 밝으니까 얘는 이 정도로 무거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엔 베텔기우스 옆을 돌고 있는 동반성이 나왔잖아요. 동반성이 움직인다는 건 베텔기우스 중력에 붙잡혀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궤도 속도라든지 궤도 크기를 앞으로 한 2, 3년 더 관측해서 알아내기만 한다면 이 정도 거리에서 동반성을 이렇게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베텔기우스의 중력은 얼마나 강해야 할지 네. 꽤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베텔기우스 질량도 훨씬 정교하게 나올 거고 그러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오차가 아주 컸던 네. 베텔기우스까지의 거리도 확실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와라 덕분에 베텔게우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좀 그동안 좀 좁혀진 거 없습니까? 언제 터질지? 첫방 때는 제가 보니까 80만 년 이내에는 그래도 터질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더 알려진 거 없나요? 뭐 한 5만 년 내라든지 뭐. 사실 예. 좀 마음이 편한 게 예. 베텔기우스가 언제 터질 거라고 하는 건 제가 욕먹을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뭐 1000년 있다 터진다. 소천하신 네. 후에 2만 년 있다 벌어지기 터진다라고 때문에. 해도 네네. 뭐 딱히 제가 비난받을 그렇죠. 제가 살아생전에 그렇죠. 비난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약간 마음 편하긴 한데요. 글쎄요. 사실 여전히 수십만 년 이내에서는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좀 빠르게 예측하기도 해요. 그래요. 이미 베텔기우스가 재료가 고갈됐고 또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에서 정말 재료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 위에서 앞으로 100년 안에 터질 거다 라고까지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다 자기들이 돌아가신 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약간 그 헨리 같은 마인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로운 별인 줄로만 알았던 베텔게우스 옆에서 최근에 포착된 동반성 용의 별, 시와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베텔게우스도 짝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우주먼지 지용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